옛날 조선 성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은 전란의 그림자도 없고 들녘마다 곡식이 그득하여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마를 날이 없던 태평성대였지요.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청울리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맑고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지요. 봄이 무르익자 마을어귀의 매화나무에서는 향기가 진동하였고 그 향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골목골목을 휘감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백운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한가로이 술잔을 기울이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 봄날 그 정자 아래에서는 매화보다 먼저 피어나려는 꽃이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두 영감의 팽팽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청울리 동쪽 끝에 기와가 군데군데 내려앉은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한때 한 성부에서 하급관직을 지내다 가세가 기울어 낙향한 백성복 영감의 거처였지요. 가문은 비록 몰락하였으나 백영감은 선비의 채통 하나만큼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마른 체격에 꼿꼿이 세운 허리, 낡았으나 정갈하게 다린 도포자락이 그의 자존심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지요. 이런 백영감에게 세상 단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성균관에서 글을 읽고 있는 외아들 종훈이었습니다. 우리 종훈이로 말할 것 같으면 3살 적에 천자문을 떼고 5살에 시를 지었다네. 임금께서 친히 그 글을 보시면 아마도 무릎을 치실게야. 백영감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담장을 훌쩍 넘어 옆집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백영감은 아들 자랑을 시작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었지요. 몰락한 가문의 하늘, 오로지 아들 하나에 걸고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백영감의 집에서 고작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청울리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보부상으로 시작하여 전국의 상권을 쥐락펴락한 거상이었던 황동만 영감의 집이었지요. 황 영감은 돈으로 양반 첩지를 사들였으나 행여 무시당할까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옷차림은 더더욱 화려해졌지요. 남산만큼 불룩한 배에 두른 비단띠와 가슴팍에서 흔들리는 큼직한 옥놀이개가 한눈에 그의 재력을 일러주었습니다. 이런 황영감에게도 세상 둘도 없는 보배가 있었으니 금지옥엽 외동딸 여은이었지요. 우리 여은이가 수놓은 모란꽃에는 진짜 벌이 날아든다네. 하늘이 내린 솜씨라 이 말일세. 호탕한 웃음이 기와지붕을 들썩였습니다. 허풍이 어찌나 심한지 가끔은 스스로의 거짓말에 자신마저 속아 넘어갈 정도였지요. 매화향이 흐드러지게 퍼지던 어느 봄날 오후 백운정 정자에는 어김없이 두 영감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술상 위에는 막걸리 한 동이와 마른 안주 몇 점이 놓여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다정한 것 사이였습니다. 허나 술잔이 몇 번 돌고 자식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순간 두 영감의 눈빛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기 시작했지요. 먼저 운을 뗀 것은 백영감이었습니다. 이복에 지난밤에 우리 종훈이가 보낸 시 한 수를 받았는데 말일세. 그 글을 읽고 내가 그만 눈물을 쏟았지 뭔가. 임금께서 보셨더라면 아마 용포 자락이 다 젖으셨을 게야. 황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술잔을 탁 내려놓았지요. 허허, 이 사람, 시 한 수에 임금께서 우신다니. 그 무슨 해괴한 소린가. 우리 여은이가 어제 수놓은 나비를 보게나. 마당에 풀어놓았더니 진짜 나비들이 짝을 찾아 날아들더군. 그 무렵 정자 아래 풀숲 너머에서는 두 그림자가 조용히 한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종훈과 여은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알지 못한 채 각자 자기 아비의 허풍을 듣다 못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질 즈음 황영감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정 못 믿겠거든 우리 여은이의 자수를 직접 와서 보시게. 글쎄 어제는 매화를 수놓았더니 정자위 매화가지가 다 시들해 지더군. 우리 딸 솜씨에 기가 죽었던 게지. 순간 백영감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지요. 이런 무지렁이 같은 소리를 봤나. 자수가 매화를 시들게 한다니. 그 무슨 막말인가. 정 그렇다면 이번 장날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 검증해 보세. 누구 자식이 더 잘났는지 그 자리에서 가려보잔 말일세. 황영감 또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거 좋구만. 대신 진 사람은 다시는 자식 자랑 입에 올리지 않기로 하세나. 두 영감은 손바닥을 마주치며 약조를 굳혔습니다. 얼떨결에 자식들의 재능을 겨루는 효도, 배틀이 성사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날 이후 두 집안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두 영감은 승부욕에 불이 붙어 자식들을 불러앉히고 닥달하기 시작했지요. 한편 조은과 여은은 각자의 방에서 똑같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똑같이 무거운 갈림길이 놓여 있었지요. 아비를 실망시킬 것인가, 아니면 거짓 재능으로 마을 사람들을 속일 것인가. 종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리 자랑을 늘어놓으셨으니 이제와 못한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로구나. 여은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체면이 걸린 일이니 어찌 못 본 채 하겠습니까? 두 사람은 결국 아비의 길을 살려드리기 위해 신용이라도 해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종우는 사서삼경을 펼쳐들었고 여은은 수틀 앞에 앉아 바늘을 잡았지요. 허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호락호락하던가요. 종훈의 머릿속은 어느새 마을 어귀, 국밥집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육수로 가득 찼습니다. 여은의 손끝도 바늘보다는 활시이가 그리워 자꾸만 떨려왔지요. 종훈은 침을 꿀꺽 삼켰고 여은은 수틀을 내려놓고 창밖 연무장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연습은 시작도 하기 전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두 영감의 다툼이 마을 우물가까지 흘러들자 청울리의 최고 어른인 이참봉이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었으나 눈빛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이는 묘한 인물이었지요. 허허, 두 분께서 자식 자랑이 그리도 자별하시다 들었소이다. 그 귀한 다툼을 마을 어른이 모른 채 할 수야 있겠소. 이참봉은 손을 휘휘 저으며 정자 위로 올라섰습니다. 공정한 심판이 없으면 시비가 끝이 없을 터. 이 늙은이가 한 자리 거들어 보겠소이다. 백영감과 황영감은 든든한 후원자라도 얻은 듯 어깨가 으쓱해졌지요. 허나 이참봉이 돌아서는 순간 그 입가에 슬며시 번지는 미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참봉이 심판을 자처한 그날 밤부터 백영감의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백영감은 종훈을 사랑채 한가운데 꿇어앉히고는 사서삼경을 산처럼 쌓아 올렸지요. 종훈아, 이 책을 통째로 외워라. 한자라도 틀리면 이 아비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느니라. 종훈은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본디 평범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잠과 식탐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으니 금식하며 밤새 글을 외우라는 분부는 그야말로 고문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도 백영감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훈의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마다 헛기침으로 정신을 차리게 했지요. 종훈의 뱃속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백영감이 곤히 잠든 틈을 타 종훈은 이불 속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잘 말린 육포 한 조각이었지요. 종훈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육포를 씹었습니다. 이 한 조각이 나를 살리는구나. 씹을수록 짠맛이 혀끝에 감돌았고 그 짠맛에는 어쩐지 뜨끈한 눈물 한 줄기가 섞여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황영감의 집에서도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영감은 여은의 앞에 비단 수트를 한 무더기 쌓아놓고는 호통을 쳤지요. 여은아, 나비가 날아드는 자수를 놓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여은은 곱게 고개를 숙였으나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은은 어릴 적부터 바늘보다는 활과 단검이 손에 익은 여장부였지요. 마당 나무에 있는 뱀을 활로 쏘아 떨어뜨리고 가지에 매달린 사과를 단검으로 두 쪽 내는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다만 아비가 보지 않는 곳에서만 그러하였지요. 종훈과 여은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똑같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아버님께서 그려놓으신 틀 안에 갇혀 있었구나. 장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두 사람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창밖에 매화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고 그 그림자는 두 사람의 마음처럼 어지럽게 떨렸지요. 장날을 사흘 앞둔 밤, 답답한 마음을 견디다 못한 종우는 슬그머니 사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발길이 향한 곳은 마을 뒤편의 작은 냇가였지요. 달빛이 물결 위에 은빛 비늘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종훈이 도리에 걸터 앉아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풀숲 너머에서 또 다른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개를 든 종훈의 눈에 단아한 처자의 그림자가 비쳤지요. 다름 아닌 여은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달빛 아래에서 가만히 마주쳤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으나 종훈이 먼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지요. 낭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은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련님이야말로 안색이 초췌하십니다. 며칠 새 광대뼈가 더 도드라지신 듯 하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종우는 유포 이야기에 이르러 얼굴을 붉혔고 여은은 단검 이야기를 하며 슬며시 옷고름을 만지작거렸지요.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자 답답하던 가슴 한 구석이 신기하게도 따뜻해졌습니다. 냇물 소리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묻힐 즈음 여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우리 한 가지 약조하면 어떨까요? 장날에 적당히 솜씨를 못 보여 두 아버님을 골고루 실망시켜 드리는 게지요. 그러면 이 소동도 끝이 나지 않겠사옵니까? 종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의 비밀 약조입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살며시 내려앉았고 바람은 매화향을 실어다 두 사람 사이를 휘감았습니다. 어색한 사이건만 두 사람의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지요. 그렇게 장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청울리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인파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영감의 자식 자랑 대결 소문이 어찌나 빠르게 퍼졌던지 인근 고을은 물론 도성 어귀에서까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요. 장터 한복판에는 멍석이 깔리고 그 위에 큼직한 천막이 둘러쳐졌습니다. 떡장수, 엿장수, 박물장수까지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와 좌판을 펼쳤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다리 사이를 비집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차에 관하에서 전령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사또께서도 친히 행차하시어 이 자리를 살피시겠다 합니다. 이 소식에 두 영감의 얼굴은 노랗게 질리고 말았지요.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어느새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로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백영감은 종훈을 불러 앉혀놓고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종훈아, 똑똑히 듣거라. 만일 내가 장날에 이 아비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면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것이니라. 황영감 또한 여은의 손을 거머쥐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여은아, 내가 못 이긴다면 이 아비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두 자식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멀리 차일 너머에서 종훈과 여은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요.
어젯밤 냇가에서 맺은 약조가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이참봉은 천마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부채질을 하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 사이로 알듯 모를 듯한 미소가 다시 한번 스쳐갔지요. 대결을 앞둔 마지막 밤, 종우는 사랑채 마루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비의 책상 모서리에서 떨어진 낡은 책자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표지가 닳고 달아 글자조차 흐릿한 무척이나 오래된 일기였습니다. 종우는 호기심에 그 일기를 조심스레 펼쳐 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젊은 시절 아비의 떨리는 필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또 낙방하였다. 나는 어찌 이리도 우둔한가. 글자는 머릿속에서 흩어지고 붓은 손에서 미끄러진다. 아비께서는 어찌 이런 자식을 두셨다 한탄하셨을꼬. 종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 낙방이로다. 동무들은 모두 청운의 꿈을 이루어 한양으로 떠나는데 나만이 홀로 이 땅에 남아 매화가지만 헤아리고 있구나. 또 다른 장에는 더 사무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을 부디 내 자식만은 이루어 주기를. 내가 못다 오른 그 자리에 내 아들의 발자국이 새겨지기를. 그것이 이 못난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로다. 종운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늘 호통만 치시던 아비의 구분 등이 떠올랐지요. 어린 시절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천자문을 가르치시던 아비의 따뜻한 음성도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아비가 자신에게 들이댔던 그 모진 잣대가 실은 못다 이룬 자신의 꿈을 자식에게 덧씌운 것이었음을 종우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코된 매질 뒤에 숨겨진 그 애틋한 마음이 비로소 종운의 가슴 깊숙이 사무쳐 들었지요. 종운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 위로 번졌습니다. 아버님, 그 마음을 어찌 이제야 알았단 말입니까? 종우는 그 길로 여은의 집 담장 아래를 찾았습니다. 약속한 신호로 돌멩이를 던지자 잠시 후 여은이 사뿐한 걸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지요. 종운의 붉어진 두 눈을 본 여은은 깜짝 놀라 다가섰습니다. 도련님, 어인일로 이리 늦은 시각에 찾아오셨사옵니까? 종우는 일기장에서 본 아비의 글귀를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듣고 있던 여은의 눈시울도 어느덧 붉게 물들었지요. 우리 아버님 또한 보부상 시절 양반들에게 멸시받으며 흘리신 눈물이 한두 되박이 아닐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나란히 흔들고 지나갔지요. 마침내 종운이 굳은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어젯밤의 약조를 거두어야 할 듯하오. 거짓된 솜씨로 아버님을 잠시 기쁘게 해드린들 그것이 무슨 효도겠소. 여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 또한 같은 마음이옵니다. 부끄럽지 않은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비록 두 분 영감님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말이옵니다. 두 사람은 새 약조를 굳혔습니다. 각자 가장 잘하는 것을 당당히 펼쳐 보이기로 한 것이지요. 종우는 솥단지를 마음속에 품었고 여은은 단검자루를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달빛 아래에 두 사람의 결심은 매화꽃처럼 소리 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침내 장날에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멍석 위에는 두 영감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었고 그 둘레로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둘러섰지요. 사또 또한 천막 아래 자리를 잡고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이참봉이 부채를 활짝 펼치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제 두 댁의 자제분들은 그 귀한 재능을 이 자리에서 보이거라. 먼저 나선 것은 종운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멍석 위에 올라서더니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책상을 한쪽으로 슥 밀어버렸지요. 그러고는 어디에 숨겨두었던지 큼직한 화로와 솥단지 그리고 갖가지 양념 항아리를 꺼내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경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백영감의 입에서는 외마디 탄식이 터져 나왔지요. 종훈아,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여은의 차례가 되자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은은 수틀 위에 펼쳐진 비단을 집어들더니 그것을 공중으로 휙 날려보냈지요. 비단이 봄바람을 타고 너울거리는 찰나 여은의 손에서 은빛 단검이 번뜩였습니다. 서걱 하는 소리와 함께 비단은 매화 꽃잎 모양으로 조각조각 잘려 멍석이로 흩날렸습니다. 황영감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였지요. 여은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게냐? 구경꾼들은 잠시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기상천외한 광경에서 누구도 눈을 떼지 못하였지요. 종우는 떨리는 손길을 다잡으며 솥단지에 물을 부었습니다. 잘 말린 사골과 무, 대파를 던져 넣자 화로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지요. 고수한 김이 멍석이로 피어오르며 장터 한복판을 덮어갔습니다. 백영감은 도포자락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종훈아, 사서삼경은 어찌하였느냐? 아비가 일러둔 시구는 어디로 갔단 말이냐? 종훈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솥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그릇 그득히 국밥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지요. 아버님, 소자가 외운 것은 경전이 아니었고 이 한 그릇에 담긴 맛의 법도이옵니다. 백영감은 뒷목을 부여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마을 노인이 황급히 부축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멍석이에 쓰러질 뻔하였지요. 여은의 자리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은은 천막 기둥에 사과 하나를 매달아 놓더니 10걸음 떨어진 곳에서 단검을 날렸지요. 사과는 정확히 두 쪽으로 갈라져 멍석이로 떨어졌습니다. 황영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딸은 요조숙녀란 말이다. 한 평생 비단 위에 꽃이나 수놓을 귀한 몸이거늘 어찌 단검을 든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끌끌 찾고 또 누군가는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요. 저게 무슨 천재라고 그리 자랑을 하신 게야. 팔불출 아비들이 단단히 미쳤나 보구먼. 비웃음은 봄바람을 타고 두 영감의 귓전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비웃음이 점점 커져갈 무렵 종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한 그릇씩 퍼 담기 시작했지요. 마을 어르신들, 한 그릇씩 받아보세요. 부끄럽지만 소자의 마음이옵니다. 종우는 비웃던 사람들에게 직접 그릇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던 이들도 코끝에 와 닿는 그 구수한 향기에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집어들었지요. 제가 외운 것은 경전이 아니라 우리 고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지는 맛의 법도이옵니다. 여은 또한 단검을 거두고 멍석 가운데로 나섰습니다. 소녀는 꽃을 수놓기보다 꽃 같은 우리 백성들을 지킬 힘을 기르고 싶사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살며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밥 한 수를 떠넣은 노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한참을 음미하더니 마침내 무릎을 탁 치며 외쳤지요. 이 맛이로구나. 내 평생 이리 깊은 국물은 처음 맛보았네. 비웃음을 던지던 사람들도 한 술, 두 술 떠 넣다가 어느새 그릇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또 누군가는 한 그릇을 더 청하였지요. 종은 도령, 이 솜씨는 하늘이 내린 제주올시다. 여은의 자리에서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 사내가 지붕 위에 앉은 까마귀를 가리키자 여은은 곁에 놓아두었던 활을 집어들어 시위를 당겼지요. 화살은 까마귀 발치의 기와장을 정확히 스치며 새를 멀리 쫓아보냈습니다. 산 짐승의 목숨은 살리되 위험은 멀리 보내는 솜씨였지요. 여은 애기씨, 우리 마을에 수호신이 따로 없소이다. 마을 사람들의 박수가 우레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허나
천막 아래 자리한 사또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지요. 사또는 부채를 탁 접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얀지고 두 영감은 자식의 천재성을 들어 마을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정작 보여준 것은 잡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는 명백한 기만이라. 내 친히 그 죄를 다스리겠노라. 장터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영감과 황영감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지요. 종훈과 여은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부채질을 하며 묵묵히 지켜보던 이참봉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사또 앞으로 걸어가 정중히 읍하며 입을 열었지요. 사또나리, 잠시 이 늙은이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두 자제야말로 우리 청울리의 진정한 보배가 아니겠사옵니까? 한 사람은 백성의 줄인 배를 채워줄 솜씨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백성의 위태로운 목숨을 지킬 무예를 가졌으니 이 어찌 잡기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참봉의 한마디 한마디가 장터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렸지요. 이참봉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입가에 처음에 그 알듯 모를 듯한 미소가 다시 번졌습니다. 이참봉은 천천히 두 영감을 향해 돌아섰지요. 영감님들, 이 늙은이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소이다. 사실 이 모든 판은 이 늙은이가 일부러 키운 것이외다. 백영감과 황영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참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분의 자식 자랑이 어찌나 드세던지 정작 자제분들은 그 무게에 짓눌려 한숨만 쉬고 있질 않았소. 그래서 이 늙은이가 일부러 멍석을 깔아드린 게요. 자제분들이 진짜 자기 모습을 보일 자리를 말이외다. 그 순간 종훈과 여은의 머릿속에 며칠 전의 일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냇가에서 만난 다음 날 이참봉이 두 사람을 조용히 따로 불러 이렇게 일러주었던 것이지요. 부모를 속이고 사는 효는 진정한 효가 아니외다. 부모가 진짜 자식의 모습을 알아야 비로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법. 부디 그 본바탕을 당당히 보이시게. 그 말씀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약조를 거두고 진짜 솜씨를 펼치게 한 씨앗이었지요. 이참봉은 두 영감을 향해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 분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찌 모르겠소이까. 허나 그 사랑이 자식의 본바탕을 가리는 휘장이 되어서야 쓰겠소. 자식은 자식의 길이 따로 있는 법이라오. 백영감의 눈가에 굵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황영감 또한 어깨를 들썩였지요. 두 영감은 비로소 자식들의 고든 눈빛을 마주하며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보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작은 그릇 안에 자기들의 욕심을 가득 부어왔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사또 또한 이참봉의 말에 한참을 묵묵히 듣더니 굳은 표정을 천천히 풀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참봉의 깊은 뜻을 어찌 몰랐단 말인가. 이 일은 없던 일로 하리다. 그날 이후 청울리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영감은 사랑채의 사서삼경을 한쪽으로 치우고 그 자리에 종훈의 솥단지를 들여놓았지요. 종훈아, 이 아비가 미혹하여 내 진짜 능력을 보지 못하였구나. 이제 내 뜻대로 그 길을 걸어보거라. 종훈은 마을 어귀의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몰려들어 가마솥이 식을 틈이 없었지요. 도성에서까지 종훈의 국밥 맛을 보러 발걸음을 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황영감 또한 집안에 있는 비단 수틀을 모두 치웠습니다. 여은아, 이 아비는 너를 비단 위의 꽃으로만 보았다만 너는 그보다 훨씬 큰 그릇이었구나. 부디 내 뜻을 펼쳐보거라. 여은은 마을의 청년들을 모아 무예를 가르치며 청울리의 안위를 살피는 여장부로 자리 잡았지요. 도적대가 인근 고을을 어지럽혀도 청울리만은 무사하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두 영감의 입씨름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다만 그 결이 사뭇 달라졌지요. 이복에 우리 종훈이가
어제 도성 손님께 국밥을 대접하였더니 그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셨다지 뭐요. 허허, 우리 여은이는 어제 도적을 셋이나 잡았소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큰절을 올리더이다. 여전히 목소리는 우렁찼으나 두 영감의 입가에는 봄볕 같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청울리의 매화가 다시 흐드러지게 피어올랐습니다. 백운정 정자 위에는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지요. 백영감과 황영감, 그리고 종훈과 여은이었습니다. 종훈이 정성껏 끓여온 국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여은이 직접 가져온 봄나물 무침이 정갈하게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두 영감은 한 입씩 떠 넣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맛은 임금께 진상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게야. 이 나물 무침은 또 어떻소? 우리 따님의 솜씨가 천하 일품이외다. 황영감이 슬쩍 백영감을 겼는지라며 너스레를 떨었지요. 자네가 우리 따님을 그리 칭찬하시니 머자나 사돈이라 부르게 되시려나 보오. 백영감이 헛기침을 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허허,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방금 사돈이라 하셨소이까. 두 영감이 마주보며 너털웃음을 터뜨릴 때 종훈은 슬그머니 여은에게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여은 또한 부끄러운 듯 옷고름을 매만지며 종훈에게 나물을 한 젓가락 덜어 주었지요. 두 사람의 눈빛이 봄볕 아래 잠시 머물렀습니다. 매화 꽃잎이 바람에 실려 정자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두 집안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하였지요. 옛말의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하였습니다. 허나 그 거울에 자기 욕심을 비추려 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되고 말지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큰 자랑이라는 사실. 그것이 두 팔불출 영감이 매화꽃 흩날리는 봄날에 비로소 깨달은 진리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